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정오염원은 뭐냐면 어딘가에서 오염원이 명확한 데입니다. 저 오염원 저기서 나와. 어디서 배출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수질을 얼마나 줄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모두 정오염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장, 가정, 분뇨, 축산 이런 겁니다. 배출 지점이 특정하고 명확한 거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우리는 이 처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블랙 워터가 지금은 약간 그레이나 화이트 워터가 된 거죠.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비정오염원의 비중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비정오염원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역에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막 다니거나 무슨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러고 있다가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럼 비와 함께 그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쫙 쓸려 내려오면서 물가로 다 내려올 때 그거를 비정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빗물 오염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하는데 명확한 용어는 비정오염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도 이때 같이 실려 내려오고 산이나 논, 도로, 대지에 있는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비가 왔을 때는 농도가 되게 나쁩니다. 근데 비가 한참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씻겨 내려왔죠.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하천을 있는 대로 그대로 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마 때 폭우가 내리면 하천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그걸 저희는 드리프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홍수가 한 번 지면 하천 전체가 청소가 됩니다. 바닥까지. 그래서 예전에도 보시면 중랑천이니 뭐 안양천이니 더럽다고 막 난리를 하지만 장마 한 번 지고 나서 다시 가보면 멀쩡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4대강처럼 보나 시설물을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인위적으로 준설을 하거나 드러내야 됩니다. 원래 하천이란 건 유역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정이든 비정이든 쌓였다가 우리나라의 특징은 홍수 때 그게 완전히 다 연안으로 쓸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천은 늘 깨끗해 왔어요. 늘상. 좀 더러웠다가 깨끗했다, 더러웠다가 깨끗했다. 이제 그게 안 되는 하천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강 본류를 포함해서. 그래서 98년하고 2012년 수지를 뭐 지금 16년이지만 되게 비슷한데 보시면 BOD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팔당상류에 오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7년에도 거기가 BOD 수질이 1.7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1.3입니다. 30년 동안 30조를 부었는데 왜 0.4밖에 안 줄었냐? 이런 게 그 TV나 그 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0.4를 방어하는데 30조가 든다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자연의 힘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1.7에서 1.3을 낮추는데 우리가 모든 노력과 그거를 했는데 30조가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상류를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죠. 그 정도면 잘했다. 그게 아니죠. 팔당에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양수리만 가서 보셔도 옛날 양수리 가보면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양수리 가보면 완전 번화가입니다. 양수리 위로도 전철역이 2개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전철역이 생기면 뭐가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가게들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식당도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양수리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서종면, 북한강변을 따라 길도 없었던 서종면이 지금 가보면 엄청난 전원주택 도시입니다. 이런 일들이 양평하고 남양주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막 수질 개선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수질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8당까지.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여기 8당부터 김포까지는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지만 수도권 2천만이 여기 삽니다. 수도권 1,000만이 아마 살 겁니다. 그
바깥에 사는 사람 빼면 1000만 인구가 여기 살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질 처리하는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사실 별달라진 게 없습니다. BOD도 보면 그렇고 TP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현상 유지하고 있죠. 보시면 서울시 하나를 보시면 서울시는 크게 한강 H 단위역하고 한강 I 단위역 두 개로만 구성됩니다. 근데 이 한강에서 보면 이 BOD 발생량하고 TP 발생량하고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양 중에 여기 74만 5천 중에 11만 1000으로 엄청나게 줄입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줄이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렇게나 많은 물질을 우리가 하천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중에 이렇게 줄였지만 여전히 얼마를 내보내요? 1일 11만 킬로그램의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BOD로도 그렇고 TP로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천에서 지금 견디고 있는 양입니다. 날마다 이 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 쓴 물, 설거지한 물, 도로에서 비 와가지고 들어온 그런 더러운 물들 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염물질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수질이 BOD로 4.5 정도 됩니다. 팔당은 1.3이라고 그랬잖아요. 팔당에서 한강대교 밑에까지 가는데 그렇게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살면은 그런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그 현상 중에서 부영양화 이슈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녹조라고 알고 계시죠? 녹조를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부영양화입니다. 부영양화의 결과로 녹조가 생겨나는 건데, 원래 4대강 사업한 다음에 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규조라고 해서 갈색의 그 녹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녹조가 생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온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조류가 번성을 합니다. 근데 원래 부영양화는 자연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물이 정체되는 경우. 물이 흐르면은 부영양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이 정체된 물 안에서 햇볕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서 오염물질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조류가. 그래서 조류가 많이 생겨나고, 조류가 생겨나면서 산소를 많이 쓰다 보면 조류만 번성하고 대신 물고기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수지에 가서 여름에 더울 때 보시면 물고기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게 수온하고 조류의 영향입니다. 근데 이게 여름에는 일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강, 본류에서도 일어나죠. 왜? 하천을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남한강에서 처리장에서 처리 안 하고 내보냈다고 막 난리 쳤을 때, 그때 거기에 낀 녹조입니다. 이렇게 처리장 방류수가 나가는 곳을 인근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이렇게 녹조가 핍니다. 이거는 처리장에서 처리장 방류수를 충분히 처리를 못해서 그럽니다. 근데 이게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처리 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류수 수질 기준이 아직은 조류를 방어하는 만큼 충분히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내보내는 물질도 많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물도 비가 안 오고 이러다 보면 녹조가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녹조가 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여러 차례 해서 결론을 지은 내용상 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속의 농도가 0.027 ppm 이하가 돼야지 녹조가 안 핀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른 데 보시면 더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높은 거를 우리가 한다면 0.035겠죠. 물속의 총인 농도가 0.035보다 낮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인 농도를 이렇게 낮춰야 된다. 이런 다양한 연구를 환경부에서 했지만 이게 법제화되진 않습니다. 왜? 하수처리장에서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 지금보다 하수처리에 돈을 2배 이상 더 써야 됩니다. 2배 이상 돈 더 쓸래? 하천에서 그냥 조금 더 견디고 있을래? 그 두 개의 딜레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신 4대강 하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제 관점에서 5천억을 들여서 총처리시설 넣어준 거죠. 5천억을 처리시설에 넣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4대강 하면서 할 수 없어서 그 모델링 해보니까 총인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5천억을 일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현상유진 겨우 하고 있는 거죠. 다시 5천억을 투자하게 해줄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강 G라는 데가 잠실수중고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강 I가 한강대교 있는 데고 굴포에 있는 인천 앞바다 있는 데입니다. 여기 상류부터 하류까지 보시면 TP 농도, 총인 농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시면 총인의 부영향화 기준은 이 바닥에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이 밑에 내려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늘상 녹조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녹조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국가가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인 물질이 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처리를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후가 좋아져서 수온이 높아지지 않거나 비가 많이 와서 희석이 되거나 그래서 기후제를 지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대놓고 수질 기준을 강화할 만큼 돈이 없어서 환경부는 국토부처럼 힘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총량계획이라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총량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총량계획을 할 때 이 4대 물재생센터가 그 서울시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수처리장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시설화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화장을 한 거죠. 그래서 물재생센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류수 수질을 예전에 실제 법적 기준은 10입니다. 보시면 BOD 법적 기준 10, 총인 법적 기준 2입니다. 제가 아까 총인 법적 기준 얘기 안 드렸지만 부영향화를 막기 위해서는 농도가 몇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0.035. 근데 우리가 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얼마로 내보낸다고요? 몇 배를 내보냅니까? 10배 이상 내보내죠.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조가 안 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정부는 뭘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량에서 뭘 하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춰서 4분의 4배를 강화해서 0.5까지 낮추라고 했습니다. 낮추고 싶습니다. 서울시도. 근데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있는 처리시설이 딱 4개밖에 없어요. 중랑천, 안양천 이렇게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처리장을 그냥 돌리는데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 처리장의 그만큼을 재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돈이 8천억이 든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라서 국비 보조를 안 해줍니다. 서울시가 8천억을 생으로 넣어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뭘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팔당물이었다면 그럼 국가가 돈을 넣겠죠 당연히. 그래서 팔당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5천억의 대부분도 팔당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딜레마는 뭐냐면 고향에서 막 사람들 난리치고 하잖아요. 서울의 딜레마는 뭐냐면 8천억을 들여서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그 8천억을 들인다고 해서 그 순식간에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게 갑자기 내가 0.5를 하고 2를 하고 있었는데 0.5를 갑자기 한다는 게 기술이 내 맘대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돈은 8천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BOD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이지만 5로 지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가동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아마 5, 6년은 걸릴 겁니다. 그게 이제 점오염원에 대한 거고, 아까 제가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빗물이 내려와서 하는 그 비점오염원 권리를 잠깐 들어가 보면, 제가 경기도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서울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다 개발되진 않았어요. 반 정도만 개발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서울은 100% 개발됐습니다.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경기도에 있는 29개 단위역 중에서 24개 단위역에 보시면 점보다 비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점에 지금까지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원래 오염물질 양은 이 빨간색이 훨씬 더 큰데 그거를 낮춘 거고 비점은 아직 못 낮춘 겁니다. 왜? 점에 쓸 돈만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점에 아직 돈을 쓸 여력이 저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단위역에서 비점 배출 부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단위역에서 마찬가지죠. 그리고 팔당상류, 그렇게 중요한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팔당상류의 수질을 보시면 이게 2010년 수질이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북한강에 있는 유역들은 되게 물이 깨끗합니다. 파란색은 물이 깨끗하다는 거고 빨간색은 물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안천 있는 데는 물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양화 복화천 있는 데가 안 좋습니다. 여기에 보를 만들었죠, 저희가. 보를 3개를 요 사이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 3개 있는 구간이 사실은 수질이 되게 안 좋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질 개선 대책을 기본적으로 다 쓰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안 되네. 2020년에 쓰면 저기 있는 것처럼 약간 나아지긴 하지만 최대 저희가 쓸 수 있는 걸 쓴다고 해서 별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팔당상류는 지금까지 가능한 모든 시설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효율을 더 높이려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기술의 혁신을 낼 만큼 수처리 분야라든가 환경공학 분야가 각광받는 분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요즘은 IT를 하거나 문화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됩니다. 환경공학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별로 대우 못 받습니다. 월급 연봉도 되게 작습니다. 다 위탁 운영하고 그만두고 일반 영업사원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걸 별다르게 진척이 안 됩니다. 지금 가동하는 모든 거를 해도.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려면 뭐를 바꿔야 되냐면 이제 기존 시설의 효율을 확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넣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또 딜레마입니다. 팔당상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넣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고 팔당상류는 이거보다 나은 기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초기 배출 부하량 보시면 대부분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광주, 용인, 이천입니다. 여기 가평,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는 강원도고요. 보시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볼 때 팔당상류에 가서 사람 많이 사는데 보면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팔당상류에 우리가 2020년 코앞에 있죠. 3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0년까지 얼마를 쏟아붓기로 우리가 계획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7조를 넣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7조 중에 실제로 가용한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의 절반이 될지 제가 의심이 약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 지방비 다 합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원인자 부담이 30%, 수계기금 10%, 지방비 20%, 국비. 이 중에 제일 조달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는 뭐냐면 팔당 7개 시군에서 내야 되는 돈입니다. 거기 광주, 용인 같은 데 돈을 댑니다. 근데 여주, 양평, 가평 이런 데 돈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이렇게 세워도 이
지방비를 못 댑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 처리장 증서를 300개나 더 합니다. 지금보다. 엄청나죠? 그만큼 개발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수질관리 제도는 어떤 걸 우리가 쓰고 있냐면 사실은 총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총량은 뭐냐면 하천으로 들어온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는 겁니다. 캡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 하천으로 100만 내보내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100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금을 내립니다. 더 이상 못 내보내요. 그리고 부가금만 매기면 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뭘 하냐면 개발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사시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지만 8당 7개씩 사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 내 땅에 내 맘대로 개발을 못합니다. 총량 허락을 받아야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이 돼야 뭔가를 합니다. 그게 총량입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2004년에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이 상류 지역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제도인지 다 압니다. 이거에 불법과 편법이 또 난무합니다.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천 정비는 이미 물리적으로는 완료 단계입니다. 하천 정비 몇 프로 했냐? 이건 거의 다 완료 상태입니다. 근데 비점도 관리 안 되고 수생태는 여전히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천 관리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는데 어디로 바꿔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개발을 더하면 더할수록 수생태계는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총량 관리는 뭐냐면 개발 계획하고 삭감 계획을 서로 간섭하는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수질 관리를 하는 제도가 개발하는 사람한테 개발 허가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수도 계획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총량 계획이 최초로 그걸 시도한 계획입니다. 원래 제도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게 수질 관리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이 두 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상하수도 하는 사람이 하고 요거는 국토 개발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이거는 환경의 수질 관리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사실 약간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한 번도 개발 인허가가 큰 게 안 된 적은 없습니다. 4대강하고 똑같죠. 8당 상류에 있는 사람이 내 집 하나 고치려면 그건 안 돼도 국가가 여주에 무슨 공원 만들고 강원도에 뭐 레고랜드 하고 이런 거 다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 재산 행사 못하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량 계획도 어떤 면에서 무력하냐면 국가의 대규모 계획에 대해서는 무력합니다. 그건 항상 예외로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는 그래도 캡을 씌우고 국가는 명분상 총량이 캡을 씌웠다고 주장하면서 어쨌든 기본적인 관리는 예전에 비해서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0년 동안 하니까 이 상류에 있는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강원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서울 인천 사람들하고 계속 대립을 합니다. 뭐라도 만들면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 깨끗이 하라고 돈도 주고 뭐도 하고 했는데 니들은 할 거 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상류 사람들은 너는 개발 다 해서 원하는 게 없겠지만 우리는 뭔가 원한다. 레고랜드도 있었으면 좋겠고 온천 개발도 하고 공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대학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의 와중에 유역관리 목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수원수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으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목표는 BOD 1.0입니다. BOD 1.0은 절대 달성 불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1.3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근접치입니다. 1.3, 1.2. 왜냐하면 강원도에 가서 아주 깨끗한 물에서 BOD를 체크해도 1.0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왜? 거기도 산림이 있고 뭐 내려오는 물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BOD가 2 이하면 그냥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죠. 수질 목표도 아까 보셨지만 1.7, 1.5, 1.4, 0.8도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비정화면은 녹지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물관리 비용 누가 될 거냐, 이거 갖고도 싸우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역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데는 군부대에서 막 내보내고 폐기물 막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건축 폐기물 이런 거 포천, 양주 이런 데 막 갖다 버립니다. 밤에 와가지고 파먹고 갑니다. 그거 감시하고 감독할 만큼 그런 그 공공 인력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있죠. 예전보다는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고 돈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뭐도 하고 뭐 거버넌스를 했으면 좋겠네, 뭐 협력체계를 했으면 좋겠네. 다양한 시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든 게 중앙 집권식입니다. 중앙에서 뭐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밑에서 뭐 해갖고 가면 한두 개는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마 안 바뀌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처리 시설 보시면 상류에서만 보셔도 하수 처리 시설은 이제 더 이상 증가를 안 합니다. 이제 웬만히 세워질 땐 다 세워졌다는 거죠. 이제는 뭐가 많이 늘어나냐면 소규모 하수도 마을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음식점이나 자기 전원주택에 따로 만드는 것들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제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왜냐하면 개발을 인허가하는 건 국토교통부고 수지를 관리하는 건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입지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를 해주고 나면 수처리 잘해라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입지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은 아주 일부 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처리